자, 가장 무서운 어떤 국가기관을 뭐 검찰, 경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검찰, 경찰이 아닙니다. 어디죠? 국세청. 그렇죠. 국세청이죠. 그만큼 이 세금 문제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진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의 분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분쟁의 절반 이상은 밥그릇 싸움이다. 그 밥그릇과 밥그릇의 크기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세금 문제라는 게. 오늘 이제 세금 전문가가 나오셨고, 또 세무업이 주 업무세요, 사실은. 우리 홍 변호사님이. 절세 노하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절세 노하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절세 미남이시잖아요. 이 절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화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절세하면 막 세금이 뭐 100이 나왔으면 막 한 30% 40% 줄이는 게 절세라고 생각하시는데, 드라마에도 보면은 막 최민식 배우가 몇 번 얘기하면 막 세금이 막 줄어들고 이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 그 가끔 뭐 프랜차이즈 커피 뭐 이렇게 사면서 커피 하면서 뭐 쿠폰 같은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서 뭐 적립이 되잖아. 포인트 적립. 근데 포인트 적립 정도의 절세는 가능하다. 근데 뭘 이걸 드라마틱하게 세금을 줄이는 그런 절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드라마틱하게 줄인다는 것은 그건 원래 세금을 안 냈어야 되는 비과세 분야를 세금을 매긴 것을 그걸 없어주는 아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세라고 하기에는 그건 다른 영역이다. 그렇지. 소득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소득이 아닌 소득이 잘못된 어떤 논리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정확한 법 적용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뺀다고 하면 나머지 절세 법칙이라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카드를 쓴다든지 현금 영수증을 끊는다든지 경비 처리를 할 적격증빙을 잘 모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적격증빙이 뭐예요? 좀 말씀을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적격증빙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4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세금 계산서, 그렇지. 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게 면세업자들이 하는 납품 확인서, 이렇게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세업자들을 굳이 많이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그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것만 적격증빙이다. 그러면 적격증빙을 잘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 비용에 산입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줄여나가냐, 이게 어떤 자영업자들 비용 처리죠. 예, 비용 처리하는 그런 게 가장 크고, 일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부양가족, 그 다음에 카드 썼던 내역들이라든지 의료비 공제, 이게 이제 계속 숫자는 변화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냐, 기부금 공제라든지 교회라든지 절 같은 데 가면 뭐 11조를 한다든지 뭘 또 내도 그걸 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랑 절에 잘 얘기를 소통을 해서 그렇죠.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정치인들한테 기부하는 것들, 그런 기부금 영수증, 그 다음에 주택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공제 같은 거, 이런 공제를 잘 찾아 먹어야지 절세가 되는 거라, 이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100을 썼다고 해서 100을 다 뭐 차감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내 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응해서 경비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수익, 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면 결국에는 순이익이 주는 만큼 세율도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금액 자체도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좀 줄어들지 않나. 자, 요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증여가 유리하냐, 뭐 상속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이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하면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정답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뭐 이건희 씨나 뭐 이재용 씨처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증여가 무조건
계속 그렇지. 규칙적으로 증여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 상위 1%가 저번에 소득이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 아, 10%가 10억이죠. 순자산 10%? 그러면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살아있는 거 기준으로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자, 때문에 여기서 10억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 순재산이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상속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공제가 크니까 더 절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10년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이 사실 사망하기 직전에 증여를 한 것도 10년치는 본인의 어떤 직계비속들, 직계비속. 직계비속들한테 상속한 부분들, 상속인들한테는 합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것은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전에 죽기 한참 전에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직계 좀비속간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끼리는 6억, 그 다음에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매 10년마다 찾아먹는 방식으로 해야지 증여세가 좀 절세가 된다. 네, 그렇죠. 소득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세 노하우도 한번 간단하게.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아까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적격증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계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실에 잘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기장하는 거래처 회계사무소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부가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것만 신고를 그렇죠. 하는 걸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담당 여직원이나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카드를 많이 쓰는데 카드에도 보면 공급 가액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공제를 좀 더 받게 해달라 이렇게 자주 재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불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접대비 관련해서 썼다든지 차량 기름을 넣었다든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유지를 위한 그런 매입세액은 불공제 부가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카드를 식당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접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그걸 빼고 그다음에 뭐 주유소라든지 그다음에 카센터에서 뭐 수리한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공제인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찾아 먹을 거 10%가 있는 것도 굳이 입력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좀 챙겨서 입력을 좀 해달라. 결국에는 부지런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악마는 아니죠. 착한 악마인데 착한 악마는 어디 세금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덜 낸다. 근데 그건 합법적인 그렇죠. 경우에 우리가 사실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나중에 찾아먹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하면 또 국민연금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100% 다 찾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뭐 80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을 따지면 결국에는 그것도 준조세 성격으로 뭐 VA 양극화 회수 차원에서 이제 많이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부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데 가면 회비들 그 다음에 어디 모임 같은 거 하면 회비들 이런 거 굉장히 내야지 사회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찾아서 이게 만약에 절세가 된다고 하면 뭐 로타리에 뭐 냈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찾아서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그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게 문자로 요즘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출력을 해서 가져다 준다든지 증빙 자료로서 이게 한 장당 2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누구를 상대로 했냐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에 걸리면 접대비 한도
뭐 1,800만 원, 2,400만 원, 이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직원들 경조사비는 한도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직원들 뭐 이렇게 조의금이나 축의금 다 했더니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도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라,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이 모아야 된다. 있는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게 한 곳에 집적하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고정적인 꽃가게를 거래를 하면 거기에 계속 제가 보내줄 거 아니에요, 문자로. 그렇죠. 여기 조화 보내주세요, 화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같이 첨부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한 꽃가게랑 내가 그동안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것만 1년치만 쫙 모으면 그게 뭐 수백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회계사무소에 잘 전달을 해서 그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줬지만 회계사무소에서 또 꼼꼼하게 입력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네. 일이니까. 그래서 보냈으면 당연히 입력이 돼 있겠지 생각하지만 비일비재합니다. 입력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불성실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도 하나의 고객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40개 정도를 관리를 한다고 치면 근데 이런 일은 우리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랬으면 저 27년 이거 유지 못했을 수 있는데. 기장 근데 뭐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우리 홍 변호사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탁월하신 분입니다. 뭐 기장뿐만이 아니라 조세소송까지 같이 다 하시고 변호사까지 하시니까 전반적인 어떤 분쟁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해서 가업상속이라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식당 이런 것들도 다 아버지 하던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2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업상속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규 개업자금, 이거 5억을 한도로 이제 자녀들이 어떤 신규 창업을 하는데 보태주고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절차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속인이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러고 자제분을 상속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산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유산취득세라고 한다면 뭐 아버지가 50억이 있어도 자녀들이 10억씩 5명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유산취득세로 자기가 각자 받은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녀들이 몇 명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안 따지고 죽은 사람, 망자를 기준으로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을 해서 이제 세금을 그 상속인들이 연대납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 뭐 가족 5명이 10억씩 잘 받았는데 누구는 뭐 바로 사기당해가지고 바로 다 날렸다 해도 아버지가 내야 될 50억에 대한 세금은 누군가는 내줘야 되기 때문에 40% 세율로 하면 그것도 뭐 20억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물론 공제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뭐 둘이 형제가 25억씩 나눴어도 한 명이 사기를 다 당했어도 25억 받은 사람이 2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분할 상속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을 30억을 한도로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어떻게 우리가 민법상의 상속 비율보다 좀 더 가게 해서 뭐 이렇게 상속 플랜을 짠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이제 6개월 안에 해가지고 분할 상속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하면 배우자 공제를 아까 뭐 5억 뭐 그렇게 했지만 30억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금성 재산, 현금화가 쉬운 재산은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고 부동산은 자녀한테. 그래야지 어차피 배우자도 피상속인 기준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안에 배우자도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은 계속 소비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다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재산이 좀 감소된 상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오르죠. 우상향.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한테 부동산이 가고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한테 가면 자녀는 어차피 뭐 피상속인 기준으로 30년 이후에 또 사망에 이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산 배분도 누구한테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것도 꼼꼼히 하면 세금은 많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홍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계획은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3살이 젊다면 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75세 평균 수명,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아버님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가 74살에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DNA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네. 이제 20년 남은 건가요? 20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면서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 에이, 근데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건강관리 워낙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술을 좀 줄이려고, 올해 예. 저기 또 사주를 보러 갔더니 술은 진짜 끊어야 된다고. 또 그래서 예. 술을 좀 끊고 건강을 좀 더 챙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 예전에 뭐 술을 끊느니 목숨을 끊겠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술은 그러니까 진짜 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끊죠. 그러니까. 술은 못 끊는데, 그러니까 이게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절주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절세만큼 중요한 게 또 절주 아니에요. 결국에는 항상 1차로 끝내는 게 술은 조금씩 먹는 그런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박변호사님 때문에 박변 통찰. 박변통찰 예. 많이 조태구알이라고 하나요? 좋아요, 댓글, 이거 욕 아닙니다. 지금 하신 거.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출연 제의를 받고 네.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그냥 걸음이셨죠. 주소 사실. 없이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직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래도 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좀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식도 생각보다. 좀 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그게 항상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나만 제안을 해볼게요. 약간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씩 시간 되시면 저희 박변 통찰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하면, 야,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쳐다보려고 오는구나. 약간 제가 착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봤더니 뭐, 혼자 찍는 거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것 저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사투리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